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제 인간의 사회생활 기본 근간으로 꼽는 의식, 주에 이어 통이라는 네 번째 조건이 생겼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바로 통신입니다. 이 통신의 역사적인 세대 교체, 바로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5G의 첫 상용화를 두고 재작년 12월 1일 자정에 한국과 미국은 숨막히는 접전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이날 두 나라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차지를 하기 위해 자존심을 건 경쟁을 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2시간 차이로 미국보다 먼저 전파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는 점, 한국인이라면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죠. 또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이 5G 상용화 효과로 모바일 인터넷 속도 부문마저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국의 5G 상용화 진행 속도와 더불어 인터넷 속도에 놀라움을 보이는 외국인들의 코멘트들이 수백 가지 이상 남겨지며 화제였습니다. 처음 화두를 던진 글쓴이는 어째서 한국의 인터넷은 국토 전체가 미친 속도를 보여주는 것인가? 무려 작년까진 클라우드 기술 없이도 4G를 써왔다. 왜 미국은 한국을 따라하지 못하는 건가? 라는 내용으로 의문 섞인 게시글을 남겼고, 이에 대해 수많은 미국 네티즌들과 다른 국가의 이용자들까지 합심해서 하루 종일 떠들며 토론회장이 된 건데요. 그 반응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 제대로 느꼈지. 진짜 맞는 얘기야. 내가 서울에서 2005년도부터 7년도까지 살았는데 우리는 TV와 함께 기가바이트 통신을 월 30불 정도에 사용했어. 그것도 통화로 신청한 지 2시간도 안 돼 설치하러 왔어. 이런 한국이 그립다. 이런 고차원적인 인터넷 환경은 한국처럼 PC게임이 전국적인 스포츠일 때 가능한 수준이지. 미국도 몇 년 전부터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반을 깔 수 있었지만 ISP들은 수십억 달러를 모두 뒷돈 챙기는 데 썼어. 그 지원금은 모두 통신사들의 대역폭 편법 조정에 쓰였어. 이게 정답이야. 국민들의 세금이 고스란히 쓰인 거지. 정경유착은 그야말로 이 시대 미국의 대표적인 문제야. 너희 한국이 미국의 주 하나 정도의 크기란 거 알고 있어? 또 세계 경제 1순위 그룹의 나라인 것도. 대륙 크기의 나라와 작은 나라를 비교하는 것도 모순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미국보다 인터넷이 빠르다는 걸 보면 그렇지도 않아. 한국은 미국의 100분의 1 크기에 인구는 미국의 약 6분의 1 정도지. 면적은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의 인구가 합쳐진 테네시주 정도인데,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할 여유가 있어. 좋은 코멘트에 좀 더 보탤게. 한국은 한국전쟁 때문에 기반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어. 그래서 수많은 물자이동 수단을 개발해야 했고, 그래서 고속도로와 통신망을 아예 새로 닦은 게 성견지명이었어. 또 한국 지형의 70%가 산악지대여서 시카고, 뉴욕, LA 정도 되는 인구만을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했고, 거기에 98%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어. 미국처럼 오래된 인프라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 집약할 수 있게 됐으니 훨씬 경제적이야. 한국의 지형이나 인구 구조 등 특유의 컨디션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네. 뭐든 빠르게 하는 것도 관련이 있을까? 한국은 통신 인프라를 늦게 개발하면서 기존의 구리보다 광섬유를 더 배치할 수 있었어. 나는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어. 한국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애정했지. 특히 눈부신 속도의 인터넷. 심지어 무선 통신망은 내가 깊은 산속으로 하이킹 중이었음에도 전화를 걸거나 신호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어. 심지어 지하철 인터넷도 속도가 빨라. 다시 생각하니 젠장할. 너무 그립다. 여기 미국은 대도시인데도 신호가 안 잡혀. 그들은 최소한 책임감 있는 정부를 갖고 있고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지리적으로도 협소해. 미국은 통신사들 간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여서 그래. 그들은 애초에 경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담합해버리지. 솔직히 말해서 앨런 머스크가 미국 인터넷을 개혁하길 기도할 뿐이야. 한국은 e스포츠의 세계 최고 국가이기도 하지. 그건 좀 다른 의미로 봐야 하는 게 아시안 특유의 성실함과 고속 인터넷이 그걸 가능토록 만들었어. 한국이 사용자들을 우선시할 때 미국은 주주들을 우선시하지. 한국은 버몬트 정도의 크기야. 어리석은 비교야. 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통신비가 그토록 비싼지 기업들의 탐욕에 대한 설명은 없네. 맞아. 뉴욕시의 인구 밀도는 여전히 서울의 절반 정도인데 말이야. 그리고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서울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지. 한국은 캘리포니아 정도 되는 크기지만 그들은 꾸준히 전세계 국가 교육 순위 상위권을 지키고 있어.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하지. 인터넷 속도야말로 정부 부패의 척도야. 러시아나 멕시코보다 느리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토론토는 서울의 인구 밀도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월 90불을 내야 해. 스위스는 월 40불 정도면 10GB를 받을 수 있어. 그거 좋다.
한국은 그렇게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만족하는 목소리가 많대. 이게 미국과 다른 점이야. 미국인들은 뭐가 문제인지 파악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야. 여기서도 ISP의 부패보다는 한국과 면적 비교나 하고 있잖아. 이건 클라우드 기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저 한국이 뭐든 빠를 뿐. 주 정부들이 이런 독점을 방관하고 있어. 새로운 기업들이 끼어드는 걸 막고 있는 게 큰 이유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은 훨씬 작은 나라니까 통신 기반을 까는데 미국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들 거고, 미국은 이런 쓰레기 같은 서비스에도 불만 없이 지불하니 통신사가 인프라 투자를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지. 네 말대로라면 왜 뉴저지나 메리랜드 같은 작고 부유하고 아주 도시화된 주들은 한국 같지 않은 걸까?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본질적으로 완전히 재건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래를 염두에 구축할 수 있었어. 그에 비해 보스턴과 뉴욕 같은 도시들은 300년이 넘었지. 더 이상 무언가를 개조하긴 어려워. 그리고 정부와 통신사들은 모두 부패했어. 아무것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미래를 염두에 두고 구축했다고? 나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에 살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떠난 후 약 15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땐 예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 그들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서울에서 동해 산악지역까지 13.5마일 되는 길이의 터널을 지었어. 미국은 이런 공공인프라 작업을 거의 하지 않지. 나는 지금 한국에 있어. 어디서나 빠르진 않지만 약 10메가의 다운로드 속도가 보편적이야. 무려 140km 속도로 달리는 열차에서도. 남한은 최근에 재건됐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쉽잖아. 그런 논리라면 미국도 영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해.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은 교육받은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 국민들의 눈초리들이 미국처럼 뒷돈 챙기지 않게끔 자정작용을 해. 한국의 영화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은 작품, 감독, 국제영화, 각본의 4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더불어 편집상, 미술상도 후보에 오르며 총 6개 부분에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며, 영어가 아닌 언어로 나온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입니다. 더불어 한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델버트 맨 감독의 마티 이후 역대 두 번째이자 64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영화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출품을 시작으로 꾸준히 아카데미상에 도전했지만 후보에 지명된 것도 수상에 성공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아 오스카 영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영화 중에서는 이안 감독의 와우 장룡이 2000년에 작품상과 국제영화상 후보에 오른 것이 유일합니다. 또한 기생충은 당초 작품상, 감독상에 가장 유력하게 점쳐졌던 샘 맨데스 감독의 제1차 세계대전 영화 1917도 제쳤습니다. 1917은 할리우드의 영향력이 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세운 엠블린 파트너스가 제작한 데다 앞서 골든글러브 작품상, 감독상 2관왕,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7관왕에 올라 올해 가장 막강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었죠. 게다가 시대극, 실화 바탕 영화의 우호적인 아카데미 수상 경향과도 맞아떨어져 수상 예측 사이트, 골드더비 등에서 작품상 수상 가능성 1위로 점쳐졌지만 기생충이 예상을 뒤집고 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카데미상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카데미상은 미국 영화업자와 미국 내 영화단체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협회에서 심사해 수여하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최대 영화 시상식으로 흔히 오스카상으로 불립니다. LA의 개봉관에서 일주일 이상 상영된 영화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죠. 작품상, 감독상, 주연상 등 총 25개 부분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집니다. 시상식은 매년 2월에서 4월 초에 개최되는데 미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도가 높아 각국에서 생중계 또는 위성중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카데미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LA 지역의 극장에서 일주일 이상 연속 방영된 70mm 및 35mm의 미국 및 외국의 장편, 단편 영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작품 선정은 우선 각 부분 해당 회원들이 투표에 의해 5편의 후보 작품을 선정한 후 수상식이 있기 6주 전에 발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다시 아카데미 회원 전원의 투표로 수상작품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7년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협회가 창설되고 루이스 메이어 당시 MGM 사장이 뛰어난 영화와 영화인을 격려하자며 제안하면서 탄생되었습니다. 제1회 시상식은 1929년 5월 16일 할리우드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열렸는데 당시 수상 부문은 11개에 머물렀고 작품상 후보작도 5편에 불과했죠. 또 아카데미 시상식은 초반엔 해마다 열리지 않았으나 1934년부터 해마다 열리기 시작했으며 1943년부터는 현재처럼 시상식 형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시상식은 1969년부터 로스앤젤레스 뮤직센터에서 이루어졌다가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위한 코닥 극장이 개관되면서 2002년부터는 코닥 극장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기생충의 시상식이 있던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도 바로 이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시상식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 사건으로 하루 연기되고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으로 이틀이 1938년 로스앤젤레스 대홍수로 일주일 연기됐을 뿐 단 한 해도 취소된 적이 없는 성실한 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상에는 앞에도 언급했듯이 총 25개 부분에서 수상이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상인 빅5는 작품, 감독, 남우주연, 여우주연, 각본상을 말하며 그랜드 슬램은 각본상을 뺀 나머지 4개 상을 수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금은 따로 없으나 오스카라는 애칭에 인간 입상이 수여됩니다. 금이 도금된 오스카상은 높이 34.5cm, 무게 3.4kg으로 5개의 필름 릴 위에 검을 짚고 선 기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밑부분 5개 필름통 형상은 아카데미 초기 시상 부분인 배우, 감독, 제작, 기술, 각본의 5개 분야를 상징하죠. 이 오스카 트로피는 1928년에 처음으로 고안되었으며 디자인은 당시 MGM사의 미술감독인 세드릭 기본즈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수상한 작품은 배너,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으로 모두 11개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들은 작품상, 감독상을 동시에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도 작품상, 감독상을 동시에 받았기에 더 의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봉준호 감독이 한국에서는 유명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번에 갑자기 유명해졌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2006년에 있던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상영됐었죠. 당시 해외 언론 관련 보도를 보면 영화 괴물 칸에서 대박, 공포와 코미디의 흥미로운 동거 등 현재 기생충에 대한 평가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봉준호 감독만의 고유한 장르에 대한 호평은 14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설국열차, 옥자로, 할리우드 스타와 손을 잡았고 살인의 추억, 마더로도 해외에서 팬덤을 쌓아왔죠. 영화평론가는 지금의 봉하이브 팬덤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생충의 흥행이 결정적으로 해외에서 봉준호 감독의 대중성을 확 넓힌 것 같다고 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지난해 10월 북미 단 3개관에서 개봉했지만 지난달 스크린을 1000개 넘게 넓혔습니다. 또한 북미에서만 지난 10일 기준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이 2,440만 달러를 넘겼고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99%를 유지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한국 영화의 발전에 세계적으로도 놀라워하고 있고 2020년 예전보다 더 많은 러브콜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뻔한 결말로 끝나던 영화 시상식 시즌에서 오스카가 극적인 막판 반전을 내놓았다며 아카데미 회원들은 포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세계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로 기생충의 수상은 오랜 세월 외국 영화를 배척해온 아카데미상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한국 영화 기생충이 경쟁작들에 비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생충의 수상은 배타적인 헐리우드를 비판해온 이들이 요구해온 좀 더 포용적인 헐리우드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신들이
한결같이 이번 아카데미상을 최고의 성과로 인정하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영화의 발전에 대해 애써 외면하면서 못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달성하자 일본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사의 댓글란을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수완이 대단하다. 칸에서도 받고 오리지널 작품으로 장래에 구애받지 않았다. 정말로 축하한다. 수상할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단하다. 확실히 재밌었다. 게다가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되니까 누구나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축하한다.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이런 무거운 사회적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나오길 바란다. 이것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대단한 쾌거다. 아시아 영화가 최고 작품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까지 수상.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상에서 순수하게 대단한 작품으로 평가돼 다행이다. 한국이 또 한 번 엄청난 사건을 터뜨렸다. 문화 광국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구나.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그리고 할리우드마저 삼켰다. 방탄소년단과 봉준호의 나라 진심으로 부럽다. 한류 파워가 너무 막강해서 할 말을 잃었다. 부럽고 존경스럽기까지. 같은 아시안인으로서 자랑스럽다. 경의를 표한다. 분명히 말해서 봉준호만큼은 특별하다. 아시아 최고의 감독일 듯. 주요 부분에서 따낸 거야. 이건 솔직히 대단하구나. 매번 똑같은 스토리에 일본 영화만 보다가 한국 영화를 보니까 차이가 너무 심하다. 감독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전체적인 영화 산업도 차이가 나는구나. 일본의 완패구나. 등의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인들도 이번 평가만큼은 긍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이번 아카데미상 4개 부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한국 영화의 발전과 더 넓은 글로벌 진출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